북극 얼음 아래에서 해군이 발견한 불가능한 발견. 북극권과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들로 남아있어요. 각각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죠.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때로는 놀랍거나 당황스럽거나 심지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연구들은 남극 빙봉 아래 바닷물이 너무 차갑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단순한 미생물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양극 지역의 오랜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 역사의 일부를 밝혀주거나 한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들을 되돌려주거나 주요 과학 이론에 도전하는 이상한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연구는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에 대한 오랜 가정을 뒤집어버렸어요. 복잡한 생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해저에서 번성하는 동물 무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발견은 생물학적 적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학계 논쟁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지에 대한 급박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빙하 아래에서 촬영된 것들. 자, 그럼 팀의 카메라가 빙하 아래에서 정확히 무엇을 포착했을까요? 팀은 고프로 카메라와 퇴적물 수집기를 깊은 곳으로 내려보냈지만 두 번 모두 장비가 빈 채로 돌아왔어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간단한 작업조차 정말 힘들었죠. 그날 저녁, 지질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영상을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영상에는 푸르스름한 녹색 빙하를 3000피트, 그러니까 약 900m 정도 길게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깊은 바다가 펼쳐졌어요. 카메라가 스미스가 연구를 위해 필요로 했던 밝은 색의 해저 퇴적물에 도달하기 전에 어두운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다시 1600피트, 약 500m 정도 더 내려가 보니 그 형체는 바위 덩어리였어요. 카메라가 그 근처 퇴적물을 살짝 부딪히고 나서 안정되면서 바위를 스캔했죠. 그런데 그게 드러낸 건 지질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팀은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라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서 살아남는 복잡한 생물들이었죠. 평평한 해저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홀로 서 있었어요. 이 지역은 보통 그런 잔해가 거의 없는데 스미스는 순전히 우연히 이 장소를 선택했대요. 스미스 자신은 생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동료인 영국 남극 조사국의 휴 그리피스가 생물학자였어요. 그리피스가 영상을 보자마자 바위에 덮인 막을 알아봤어요. 그건 아마 미생물들이 모여서 만든 미생물 매트일 거예요. 원통 모양의 해면들이 표면에 붙어 있었고 또 다른 특이한 해면과 여러 줄기가 있는 동물들이 바위에 매달려 있었죠. 가느다란 실 같은 것들이 일부를 덮고 있었는데 그건 매트에서 나온 거거나 이상한 히드로이드 생물에서 나온 거일 수 있어요. 빙붕에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 그러니까 열린 바다가 시작되는 곳은 그 바위에서 160마일, 약 260km 떨어져 있어요. 먹이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햇빛이 충분해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알려진 해류가 바위에 사는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운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은 수백 마일 떨어져 있어요. 비밀 빙하 아래 임무의 역사. 1958년 미국 잠수함이 얼음 아래를 지나 북극점에 도달한 최초의 선박이 되면서 큰 기록을 세웠어요. 이 성과는 과학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전문가들이 이전에는 가까이에서 자세히 연구할 수 없었던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죠. 오늘날 핵추진 잠수함은 조용한 방어 도구로 작동하며 어뢰와 핵미사일을 싣고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 수 있어요. 1969년부터 영국은 항상 최소 한 척의 핵무장 잠수함을 순찰 중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기계가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임무는 과학에도 전환점이 되었어요. 북극 얼음 아래의 이상한 세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탐험 시대를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핵잠수함의 군사적 가치를 증명하면서 동시에 과학 지식을 넓혀주었어요. 해군과 연구자 모두 북극해와 이러한 선박이 견뎌야 하는 혹독한 조건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잠수함 덕분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과학자들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알아두면 유용한 미지의 세계 탐험, 모든 걸 바꾼 임무.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대륙일 뿐만 아니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가장 많이 숨겨진 곳 중 하나예요. 그 얼음 아래와 주변 바다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죠. 멀고 혹독한 환경이지만 남극에서 연구를 하는 건 정말 극한의 도전이에요. 특히 피리너론의 빙붕에서 작업하는 건 아무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국 남극 조사팀의 지질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그곳에서 3달 넘게 지냈어요. 가장 가까운 전초기지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영하의 기온 속에서 텐트에서 자고 탈수식품에 의지하며 임무를 수행했어요. 남반구 여름철에도 그는 떠있는 빙붕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얼음 반마일 아래에 묻힌해져 퇴적물에 도달해야 했어요. 과학 작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스미스와 팀은 눈 20톤을 녹여서 뜨거운 물 2만 리터를 만들었어요. 그 뜨거운 물을 구멍 뚫은 곳으로 내린 파이프를 통해 보내서 빙붕을 뚫고 20시간 동안 천천히 얼음을 녹여나갔어요. 마침내 빙붕을 뚫었죠. 이 작업에 필요한 체력과 세심한 계획은 엄청났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꾸준히 집중해야 했거든요. 생물학의 수수께끼,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 바다의 열린 공간과 햇빛에서 멀어질수록 생명은 점점 더 희귀해져요. 이건 해양 생물학의 기본 원리예요. 과거 빙붕 아래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물고기, 지렁이, 해파리, 크릴 같은 작은 이동성 청소동물과 포식자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외부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먹이에 의존하는 여과섭식 동물들이 환경이 더 혹독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휴 그리피스는 이번 새로운 발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기대를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기존 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이 생물들은 여기서 전혀 생존할 수 없어야 해요. 그 바위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치와 그 위에 자라는 생명 때문에 최근 남극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생물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 도달했는지 그건 수많은 질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먹이원이 이들을 지탱해 주나요? 얼마나 오래 거기서 살아왔을까요? 이런 바위 공동체는 빙하 아래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날까요? 열린 바다에서 발견되는 종과 같은 종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적응했을까요? 기후변화로 빙붕이 붕괴되면 이 공동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생물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요. 심해 생명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요. 하지만 해저에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동물들은 이쪽 물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바다눈, 머린스노에 의존해요. 이쪽 물기둥에서 생물들이 죽어서 가라앉으면 다른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쪼개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 해저에 쌓이게 하죠. 이 자연순환은 많은 바닥 생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요. 이 시스템은 남극 대부분 지역에서 작동해요. 생산적인 바다가 풍부한 플랑크톤을 지탱하고 플랑크톤은 다시 물고기와 물개 같은 더 큰 동물들의 먹이가 되죠. 이 모든 활동이 잔해와 죽은 생물을 만들어 바다 눈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안정적인 영양 공급을 형성해요. 하지만 이 바위 동물들은 활발한 물기둥 아래에 있지 않아요.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일반적인 바다 눈 형성을 막는 약 1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자리 잡고 있죠. 게다가 이들은 먹이를 찾아 이동할 수도 없어요. 그리피스는 먹이가 부족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도착하는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게 생존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 중 하나라고 지적해요. 이 생물들이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그게 바로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수평 해류 이론. 연구자들은 이 생물들을 지탱하는 먹이가 위에서 떨어지는 대신 옆으로 해류를 타고 이동한다고 제안해요. 이 지역에서는 해양눈 머린 스노이 수평으로 흘러다니며 390km에서 930km 떨어진 생산적인 지역에서부터 옮겨올 수 있어요. 공급량이 적더라도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 유기물질이 바위에 도달해서 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 거리는 정말 놀라워요.
챌린저 디프에서는 해양 눈이 해저까지 7마일 약 11km를 떨어지는데요. 이 남극 동물들의 먹이는 최대 133배나 더 먼 거리를 옆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아이디어가 남극 해류에 대해 알려진 사실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해요. 바닷물이 식으면서 밀도가 높아져 가라앉고 해저를 따라 바깥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다른 물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유기 물질을 먼 거리까지 가져오죠. 이 같은 해류가 새로운 종들도 바위로 데려와 번식과 유전적 다양성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샘플이 없어서 연구자들은 스폰지의 정확한 먹이나 육식성인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둡고 고립된 곳에서 포식성 스폰지를 발견한다면 정말 놀라운 발견이 될 거라고 지적해요. 카메라가 짧은 조사 시간 동안 물고기나 갑각류를 기록하지 못해서 이동성 동물들이 이 서식지에 함께 사는지 아니면 앉아서 사는 생물들을 잡아먹는지 불분명해요. 아직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있어요. 모든 생물이 같은 먹이원에 의존하나요? 아니면 공생관계로 영양분을 공유하나요? 떠돌이 종들이 이 군집을 지탱하는 데 관여하나요? 더 발전된 도구를 가진 미래 탐사만이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물들은 무거운 퇴적물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바위는 먹이가 충분하고 포식이 적으며 묻힐 위험도 거의 없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변 퇴적물의 물결 무늬는 아마 해류에 의해 만들어진 거겠죠. 이게 먹이가 멀리서 온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줘요. 이 생물들이 처음에 어떻게 바위에 정착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처 바위에서 퍼졌거나 빙붕박먼 조상에서 유래해 알이나 유생 형태로 해류를 타고 여기까지 왔을 수 있어요. 샘플이 없어서 과학자들은 나이를 추정할 수 없지만 남극 스폰지는 수백 년을 살 수 있어요. 이 바위 커뮤니티는 아주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 새로운 생명이 천천히 합류하면서 형성됐을 테니까요. 포식자, 번식, 그리고 고대의 기원. 스미소니언의 크리스토퍼마 연구원은 이렇게 어둡고 고립된 곳에서 육식성 해면동물을 발견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요. 이런 종들은 깊은 바다 다른 곳에도 존재하지만 빙붕 아래에서 발견된다면 특히 더 충격적일 거예요. 카메라에 물고기나 갑각류가 전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하는 포식자들이 이 바위에 찾아오는지 아니면 그곳 생물들이 포식을 거해 또는 전혀 받지 않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공생관계를 통해 먹이를 공유하는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다른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의지하는지도 불분명해요. 현재 장비로는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채집 도구를 가진 미래 탐사 임무가 필요할 거예요. 생물들이 퇴적물에 묻히는 위협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 퇴적물이 가볍기 때문이죠. 이런 좋은 균형 덕분에 그리피스 연구원은 이 장소를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들어오는 먹이가 적당히 있고 포식은 거의 없고 퇴적물도 최소한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주변의 물결 무늬는 흐르는 해류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영양분이 멀리서부터 이 공동체에 도달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네요. 이 생물들이 어떻게 처음에 이 바위에 정착했는지도 또 다른 미스터리예요. 근처 바위에서 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해양 생태계가 있는 먼 곳에서 유충 형태로 떠밀려 왔을 수도 있어요. 표본이 없어서 연구자들은 이들의 나이를 알 수 없어요. 남극 해면동물은 수백 년을 살 수 있으니 이 공동체는 아주 오래된 것일 수 있어요. 변화하는 해류와 오랜 기간에 걸친 여러 번의 정착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상 현상일까? 아니면 흔한 일일까? 일론 머스크, 연구자들, 그리고 더 넓은 과학계는 이 바위가 단순한 이상 현상인지 아니면 이런 생태계가 얼음 아래에서 흔한 것인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카메라를 바위에 놓았을 때 이 동물 무리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건 남극에 떠있는 얼음 선반 아래 해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일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도 제대로 된 곳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떠있는 얼음 선반들의 전체 면적은 56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니까 그런 생태계가 있을 공간은 분명히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전에 뚫은 구멍으로 살펴본 아래쪽 공간은 테니스 코트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탐사된 면적은 전체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이런 생물 군집이 꽤 많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연구자들이 아직 그곳에 접근하는데 엄청난 물리적 어려움 때문에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얼음 선반 깊숙이 있는 단단한 바닥 생물 군집, 특히 바위 위 생물 군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이 발견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존의 모든 가설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네요. 연구자들은 지역 수류를 바탕으로 이 군집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류로 1500km나 떨어져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앉아서 여과 섭식하는 생물에게는 이 거리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멀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 종들의 샘플을 채취할 장비를 갖출 때까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도전이지만 이 동물들에 대해 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샘플링 장비를 가지고 이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기술적 어려움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위치가 외딴 곳이고 드릴링 과정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비싸며 남극 여름 동안의 기회 창구도 제한적이에요. 다른 생물들은 빙하가 녹아서 나오는 영양분이나 메탄이 새는 곳에서 나오는 화합물을 이용해 영양을 얻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니 수평으로 운반되는 해양눈 외에 다른 먹이 원천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사의 보퍼트의 수수께끼예요. 사람들이 북극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 지역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아요. 남극에 비하면 접근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더 많이 탐사됐지만 얼음과 차가운 바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있답니다. 2018년에 나사 과학자들이 아이스브리지 작전이라는 매년 줄어드는 극지 얼음을 조사하는 임무 중에 보퍼트의 상공을 비행하다가요. 이전에 본 적 없는 3개의 거의 완벽한 원형 얼음 형성을 발견했어요. 이 원들은 알려진 자연 패턴과 전혀 맞지 않아서 연구자들이 그 기원을 확신하지 못했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고리무늬 물범들이 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범들은 숨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숨쉬기 위해 얼음을 발톱으로 긁어서 구멍을 내곤 하죠. 그런 구멍들은 북극 전역에서 흔하지만 이 특정 지역에서는 관찰된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그곳 얼음이 얇아졌다는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물범들은 물이 따뜻해지는데도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표범 물범은 더 온화한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데 오하라는 한 마리가 남극에서 뉴질랜드까지 여행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이론으로는 물범들이 물 위로 올라올 때 생기는 거라거나 얼음판들이 서로 눌리면서 생기는 거라거나 지질 활동 때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부 나사 전문가들은 해양 온도 상승으로 따뜻한 샘이 얼음을 뚫고 올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요. 아이스브리지 작전이 없었다면 이 형성물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물범 행동 때문이든 얼음 변화 때문이든 지질 힘 때문이든 이 미스터리는 북극에 얼마나 많은 미지의 것이 남아있는지 잘 보여주네요. 자연적인 패턴일까? 아니면 메시지일까?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지질 형성물들. 이전에도 북극에서 이상한 지질 형성물들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보이죠. 2003년 사진들에는 그 지역에 완벽하게 형성된 수십 개의 바위 구조물들이 찍혀 있는데 원형들이 패턴처럼 배열된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형성물들이 너무 규칙적이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지죠. 누가 아니면 무엇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자연 과정만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원형 모양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될 수 없을 것 같죠. 아니면 가능할까요? 수천 년 동안 땅이 반복적으로 얼고 녹으면서 복잡한 패턴들이 생겨났어요. 가끔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든 것 같거나 고대 문명의 메시지로 오해받기도 하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 형성물에서 설계와 목적을 보는 건 인간 심리의 깊은 부분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이게 고대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라고 결론짓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남아 기다리던 해독되기를 바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들은 대개 지적인 개입이 아니라 지구의 지질 작용 때문에 생긴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북극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케냐까지 전 세계에서 관찰됐어요. 모두 패턴 그라운드라고 불리는 현상의 일부이고 다양한 자연 메커니즘으로 생겨난 거죠. 얼고 녹는 사이클과 바위와 흙의 움직임이 합쳐져서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요. 비슷한 패턴이 화성 표면에서도 관찰됐는데 그곳에는 인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자연 지질 과정의 강력한 증거가 돼요. 더 넓게 보면 무해한 자연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패턴을 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은 진화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조상들이 위협과 기회를 식별하는 데 유용했죠. 하지만 같은 경향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설계를 보게 되기도 해요. 북아일랜드의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육각형 현무암 기둥들로 가득한 해안선 때문에 또 다른 매혹적인 자연 명소예요. 형성물들이 너무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이어서 인공물처럼 보이죠. 전설에 따르면 거인이 스코틀랜드에 사는 또 다른 거인과 싸우러 가려고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곳을 둘러싼 신화는 풍부하고 자세해서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어요. 기둥들이 평범하지 않고 불가능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하고 갈라져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육각형 기둥들이 됐죠. 자연 과정이 겉보기엔 불가능한 기하학적 완벽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녹는 얼음의 위험, 잠들어 있던 질병들, 최근 북극과 남극에서 발견된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의 만년설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 해 동안 기록되어 왔죠. 매년 여름마다 북극 빙하가 더 멀리 후퇴하고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얼음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고 있어요. 기온이 오르면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미생물들이 녹는 얼음 속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답니다. 2016년에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탄저병 발병이 일어나서 72명의 사람들이 입원했어요. 원인은 수십 년 동안 얼어있던 술록 사체가 녹으면서 방출된 세균에 오염된 지하수였어요. 노르웨이에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6명의 젊은 남성들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됐는데 그들의 혈액에 아직 바이러스 물질이 남아있었어요. 전문가들은 1980년에 근절된 천연두도 북극 영구동 토층에 묻힌 무덤이 녹아서 바이러스가 풀려나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발견들은 정말 심각한 걱정을 불러일으켜요. 온난화가 계속되면 더 많은 고대의 생물 물질이 노출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어떤 병원체가 나타날지, 또 과거의 질병에 면역이 없는 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녹는 얼음은 생태계와 해수면 상승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깊은 곳을 탐험하다. 과학자들이 지구 깊숙이 드릴로 뚫고 들어가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나왔어요. 라센 빙붕 아래 지하강에 절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완전한 숨겨진 생태계가 드러난 거예요. 이 숨겨진 공간은 지표면 아래 약 500m 정도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위성 사진에서 이상한 홈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했지만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 생명체가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팀이 그 공간에 도착해보니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수만 마리의 작은 엠피포드 갑각류가 번성하고 있더라고요. 이 발견은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지표면 세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드러냈답니다. 남극해의 새로운 지도도 과학자들에게 남극 대륙 해저의 가장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에는 2019년에 발견된 팩토리안 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깊은 지점은 해수면 아래 거의 7,500m 정도 되는 극한 환경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7개 쌓아 올린 깊이와 맞먹어요.
최근까지는 팩토리안 딥이 주변 해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해양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1200개가 넘는 소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이 업데이트된 지도는 185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역을 커버하면서 과학자들이 해산과 잠재적인 생물 다양성 핫스팟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상세한 해저 지도 제작은 해양 흐름, 영양분 이동, 그리고 가능한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남극해가 전 지구 기후에 큰 역할을 하니까 이 정보는 연구자들이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시스템들을 연구할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두꺼운 얼음 아래 숨겨진 생태계조차 지구 온난화로 위협받고 있고, 붕괴하는 빙붕은 수천 년 동안 존재했을지도 모를 공동체를 지워버릴 수 있거든요. 종말의 빙하로 알려진 스웨이츠 빙하는 이미 불안정한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수중 로봇들이 드러낸 바에 따르면 이 빙하는 해저에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일단 분리되면 빠른 이동과 가속되는 얼음 손실로 예상보다 빨리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전 세계 해수면을 몇 피트나 상승시킬 수 있어요. 최근 지도 제작 결과 빙하가 과거 세기들의 해저에 새긴 평행한 홈들이 보이는데 이는 이전에 빠른 후퇴 에피소드가 있었음을 증명해요.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또다시 빠른 녹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답니다.